아,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표창원입니다. 오늘, 예. 지금의 환호는 백수됨을 축하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의롭고 싶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정의롭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물론 정말 억울하고 이 세상이 싫고 빛으로 나오고 싶어. 그래서 난 세상 모든 것들을 반대로 살 거야. 이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커오다 보면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죠. 특히 어렸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그렇죠? 황금박쥐.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고 되고 싶어서 5살 때 눈 감고 5m 위 절벽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내 목숨을 다 던져도 참 쉽게 얻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갈구하는 것일까요?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죠.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다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지존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살인 행각들이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을 망쳤고 자신을 짓밟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식의 정의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부자들 찾아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정의인가요? 동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의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이 윤리이건 도덕이건 철학이건 법이건 종교이건 그렇죠. 그러한 근거가 있는 올바름입니다. 그 올바름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정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이 더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짬짬이 진리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짬짜면이 아니라 짬뽕을 선택했다고 큰일 납니까?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아닌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제재나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당신은 정의가 아니고 내가 정의하라고 하면서 논쟁에 들어가는 순간 끝을 봐야 되거든요. 한쪽은 회초리를 맞든 교도소 들어가든 혼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벌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자, 정의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의론 아시죠? 예, 3가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평균적 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되어야 할 정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죠. 법 앞에 평등 들어보셨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남자건 여자이건 외국인이건 국내인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돈을 훔쳤다면 돈을 훔친 만큼, 횡령을 했다면 횡령을 한 만큼, 사람을 때렸다면 때린 만큼.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는데 그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있을 만큼 다 있지 않고 사면받고 나온다면 그게 정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 사회가 만약에 이러한 평균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념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관습을 떠나서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일반적 정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와 맺은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회인가 아닌가. 도덕, 윤리, 준법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사회인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올라탔는데 빈자리가 보여요. 예, 총알처럼 튀어가. 그것은 내 아들아 정의롭게 살렴 이것인가요? 정의라는 것보다는 이익, 이해, 그렇죠? 그게 먼저 앞서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이가 뛰어가려고 해서 잠깐 잡고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 편찮아 보이시는 분, 임신한 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 계신가 살펴보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정의라는 것을 몸에 배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습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앞에 두나요? 나에게 올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불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앞에 두나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의의 모습, 그다지 저는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정의, 분배적 정의. 누가 얼마큼 가져가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활동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가장 정의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능력만큼, 기여한 만큼, 공헌한 만큼.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승자 독식, winner takes it all. 이거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능력이 없는 분, 아픈 분, 편찮은 분, 그런 분들에는 그럼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정의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롤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명쾌한 정리를 해주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 첫째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 남는 것들을 가지고 능력껏 알아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그 셀러리 캡이라는 용어를 아실 거예요. 한 팀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최고 스타 선수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왜? 그걸 정하지 않으면 최고의 스타가 나는 100억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뛸게요. 이러면 그분한테 다 돈 드리고 나머지 스타가 아닌 선수들은 가져갈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봉을 주고 나머지 중에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배분적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책의 표지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실 수 있나요? 환장이라는 말 좋은 말인가요? 좀 뭔가 비하적이죠. 비속어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좀 풍자하겠죠. 왜 이렇게 우리는 정의에 환장을 하고 있는가? 정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난리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마이클 샌델 열풍일 겁니다. 네.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정말 수준 높아졌구나. 철학적으로, 정의, 도덕, 윤리적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번 여쭤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아신대요. 사셨나요? 예, 사셨습니다. 샀습니다. 읽어보셨나요? 그때 아직은요. 예, 정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많은데 아직까지 그 어려운 책, 골치 아픈 이야기까지 시간 막 할애해가면서 들어갈 준비는 아직 안 되셨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레미제라블 영화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시간 넘는 러닝타임에 고루한 옛날 낡은 이야기,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낯선 장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왜?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잃고 있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들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힐링, 치료받고 싶다고 가신 거죠. 조선일보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에 의뢰해서 한국 사회에 계신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0%를 훨씬 넘는 분들이 아니요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인들에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를 넘는 미국인들이 그래도 대체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절대 다수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했더니 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너무 관용적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윤리, 도덕, 법 다 어겨도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자신들의 최우선 일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철퇴가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직을 하시거나 생계가 곤란하시거나 병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반면에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 소비하는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의에 환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상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 UCLA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인간과 동물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뇌에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를 딱 조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대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죠. 동물에게서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주었을 때 대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탁 찍혀요. 근데 그 대뇌의 똑같은 부위가 인간에게서는 음식을 줄 때가 아니라 정의로운 모습을 볼 때,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의는 생명과 같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자살까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울화가 치민다, 분노가 치민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불사질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뭡니까? 왜? 억울하다는 것의 뜻이 뭡니까? 정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정말 우리가 환장할 만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장해야 하고 환장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정의로워질 때까지. 자, 이 두 분 잘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정의와 관련해서 큰 한판 승부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봤어요. 좌빨, 종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2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1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구꼴통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정의가 패배한 겁니까? 정의가 승리한 겁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도가 맞다면 우리의 정의의 천사 세일러문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렇죠? 예. (51.6%를) 베어버리든지 48%를 베어버렸어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정의 대 정의의 충돌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정의와 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답은 절차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만 공정하다면 결과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1번이 당선되든 2번이 당선되든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는 거죠. 그 과정만 공정하다면 서로가 제대로 된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정책에 맞는 공약들을 내어놓고 그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안보와 경제 안정이 우선이야라고 다수 국민이 선택하신다면 그게 맞는 정의가 되겠죠. 아니야, 지금은 비리의 척결, 이 권력적인 비리 구조를 혁파해야 해.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수준이 부족하니까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정의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이 더 많이 선택되겠죠. 그리고 결과가 끝났을 때 우리는 승자에겐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건넬 수가 있는 그런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를 불의라고 보니까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불의라고 보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와 가장 관계된 일이죠. 잘 아시는 국정원 게이트. 절차적 정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해서 뛰쳐나왔을까요? 아직도 궁금한 분이 많이 계세요. 민주통합당의 어떠한 지역구를 밀약받았어? 라든지, 아니 비례대표야? 이런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심판으로서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반칙이 행해졌는데 아주 핵심적인 페널티 에러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가 일본 수비수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심판이 그냥 넘어가더란 말이죠. 저거는 페널티킥 아니면 뭡니까? 할리우드 액션으로 빨간 레드카드를 불러서 나가야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일어났지만 이 사건 하나로 재선에 성공했던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가 사임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다고 이후에 공화당이 무너졌습니까? 미국의 보수가 무너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 이 사회는 그래도 아까 나왔던 60%가 넘는 국민들이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믿을만해 라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란 거죠.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그럼 우리 사회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정의의 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신은 무죄 장막 뒤에서 이 결정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지, 이 결정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만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검사는 검사 자기 동료의 비리를 조사하고 판사는 자기 동료 판사의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봐주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러한 우리 정의를 절차적 정의의 수립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 연고주의 타파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가 아니라 옳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독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왜 우리 땅입니까? 우리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 땅일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거니까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정의롭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거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절차 허용해서는 안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도가 혹시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객관적인 사료들을, 정황들, 정보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때 비로소 그래도 역시 독도는 우리 땅에서 안심이야. 이게 우리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눈사태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눈사태는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누군가 하나의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그 눈덩이에 눈이 붙어서 더 큰 눈덩이, 더 큰 눈덩이. 저 밑에 마을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정의의 눈사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반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정치적 정의도 그 절차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다, 틀린 건 틀린 거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사람들은 호남의 올바름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호남 사람들은 영남의 우수함을 박수 줄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정의 눈덩이 만드실 용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